네, 현재 실리콘밸리의 헬스케어 AI 스타트업 아카사에서 머신러닝 기술 연구 개발을 이끌고 있는 김병학입니다. 저는 Addressing Biomode's Core Stages with Machine Learning Startup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하는 아카사의 바로 전 회사 에텍 유니콘 스타트업이자 실리콘밸리의 대학으로 불리는 유데스테이스 했던 AI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챌린징했던 마지막 루미언의 프로젝트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유데스티 같은 온라인 에듀케이션 회사에서는 강의 비디오를 제작할 때 녹음, 편집, 수정 등의 좀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품질 높은 비디오 컨텐츠 제작 위해서는 강사를 인하우스 스튜디오로 초대하거나 또는 카메라나 또는 레코딩 장비를 보내기도 하고 또는 비디오 제작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컨텐츠를 수정하거나 또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로 머신러닝 시스템으로 이렇게 비싼 비디오 프로덕션 파이프라인을 좀 자동화하려는 목표를 좀 세우게 되었고 강사의 목소리를 녹음한 오디오 내레이션만으로 바로 강사가 강의를 하는 영상을 만드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영화를 만들었던 루미의 형제들에게 좀 영감을 얻어서 내부적으로 루미어 넷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프로젝트 결과를 정리해서 아카이브에 이제 프리프린트로 올린 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미국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 비트를 시작으로 한국, 미국의 트위터, 나이지리아, 그리고 중국, 독일, 스페인, 그리고 흥미롭게도 러시아의 여러 미디어에서 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이런 루미언넷의 프로젝트의 마무리와 논문 제출을 조금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2019년 3월에 갑자기 연세 창업가였던 제 보스가 결혼을 앞두고 새 회사를 코파운드하기 위해서 Q1이 끝나는 3월 말에 회사를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회사 일로 혼자 너무 바빴던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매우 짜증이 났는데 좀 4월에 바쁜 호흡을 잠깐 멈춰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기대했던 Q2와 전혀 다르게 5월 말에 아카사 팀의 첫 멤버로 조인을 했습니다. 사실 아직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언스테이블한 극초기 스타트업에 다시 조인하는 것에 대해서 6월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아내에게 허락을 받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시스템에 안 좋은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AI를 통해서 해결하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족에 태어날 심쿵이가 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싶다는 저의 말에 좀 아내는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처음 조인했을 때 5명, 4명의 파운드와 저였던 팀은 이번 주에 100명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실리콘밸리 탑 벤처 캐피털인 안드리슨 호로이츠 A16G가 리드한 시리즈 A, 그리고 올해 3월에는 메리미커의 인터넷 트렌드 레포트로 알려진 번드 캐피털이 리드한 시리즈 B 투자를 통해서 하나로 총 투자액 1,000억 정도를 유치하면서 회사 이름을 알파 헬스에서 아카사로 리브랜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육아휴직 제도도 좀 만들게 되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아내도 좀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팀에 조인한 후에 이전의 교육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한 가지가 바우머즈 코스트 디지즈였습니다. 바우머즈 코스트 디지즈 또는 바우머즈 코스트 이펙트 연구는 사실 경제학자 윌리엄 바우머가 윌리엄 브라운이 1960년대에 처음 발표했는데요. 어떤 한 분야의 노동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라 그 분야에서 임금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생산성 증가가 매우 더딘 다른 분야 역시 임금 상승의 압박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가리켜서 바우머즈 코스트 디지즈 또는 바우머즈 코스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바우머즈 코스트 이펙트는 수십 년 동안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섹터에서 어떤 서비스 생산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사람 간의 상호작용 또는 활동에 크게 의존하는 교육과 의료 분야가 이 바우머즈 코스트 이펙트가 가장 큰 두 분야인데요. 의료 시스템에서 상당 부분은 휴먼 스텝이 수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어서 더 빠르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발전한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개인 재정 파산 1위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65%의 개인 재정 파산이 메디컬 빌, 병원비 때문에 일어나는데 병원비를 갚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헬스케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연간 지출의 4분의 1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큰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모든 진료비의 보험 또 그런 청구 작업을 사람이 해왔고 그로 인해서 병원비가 비싸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 보험이 하나뿐인 한국의 시스템과 달리 다양한 다양한 보험회사와 수많은 상품과 조건들이 함께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 프로세스가 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 코비드 팬데믹 전 상황인데요. 현재 코비드 팬데믹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미국 병원들에게 도전이 더욱 커졌고 사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 이전부터 2020년은 머신러닝과 헬스케어의 어떤 스텝 펑션 이어가 될 거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사실 이에 발맞추어서 매년 각 분야의 스타트업 리포트를 발표하는 CB 인사이트에서는 특별히 2019년부터 디지털 헬스 150 리스트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2020년 8월 리스트를 보면 눈에 띄는 네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루닛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텔레헤스로 150개 회사 중에서 41%의 회사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드러그 R&D로 신약 개발 등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는 아카사가 포함된 어떤 헬스케어 코스트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분야입니다. 환자, 병원 및 의사, 그리고 보험사 등 의료 시스템 이해 관계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트렌드는 멘탈과 여성 건강 회사들인데요.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텔라테라피 또는 여성들의 불임 진단 및 치료를 도와주는 회사들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캐러고리에서 가장 작은 회사였던 아카사는 병원에 집중하고 있고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가장 빠르게 이 리스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자율주행, 셀프 드라이빙 카처럼 AI가 인간을 도와줄 수 있다고 오랫동안 여겨져온 좀 다른 산업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AI는 과연 병원 직원에게 자동화, 오토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런 오토메이션의 특성은 정확히 무엇이어야 할까? 사실 autonomous driving에서도 인간에 대한 AI의 자동화 정도는 사실 다양한 자율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 제어하는 레벨 0부터 AI가 완전히 제어하는 레벨 5까지 다양합니다. 적어도 현실적인 미래에 기존의 어떤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와 레비뉴 사이클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작동하는 대부분의 의료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 통제도 완전한 AI 통제도 아닙니다. 자동화 스펙트럼의 레벨 1에서 레벨 4 사이 어딘가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AI와 휴먼 스텝이 expert in the loop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병원에 제공합니다. 이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을 통해 현재 휴먼 스텝의 워크플로우를 관찰하고 그런 다음 AI는 관찰된 워크플로우를 빠르게 학습하고 휴먼 스텝은 에지 케이스와 익셉션 등등을 관리해서 AI 시스템은 다시 그것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는 유니파이드 오토메이션의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 분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는 시나리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인 스티브를 생각해 보면 스티브는 그의 주치의로부터 입원 결정을 받습니다. 입원 후에 검사를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습니다. 며칠간의 입원 후에 퇴원 절차를 따라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퇴원할 때 입원 이유, 또 의사의 소견, 받은 치료, 환자의 퇴원 상태, 환자 및 가족 지침 등 그런 것들이 다 담긴 퇴원 요약지, 디스차지 서머리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퇴원 후에 인슐린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수령하기 위해 동네 약국에 갑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스티브의 차트, 예를 들어서 디스차지 서머리 같은 애는 특정 진단과 치료를 설명하는 어떤 표준 형식의 의료 코드를 사용해서 그런
모든 차트가 데이터로 변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메디컬 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특별히 입원 환자의 차트는 코딩하기가 가장 어렵고 복잡합니다. 상상할 수 있듯이 환자 입원 기간 동안 다양한 치료와 여러 의료 결과가 환자의 차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스티브의 차트를 코딩하는 메디컬 코더들,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코더들을 돕는 CAC, Computer Assisted Coding 기술이 약 10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CAC 기술은 이미 많이 발전해서 여기 보시는 가르트너 하이프 사이클의 끝, Plateau of Productivity 지점에 위치합니다. 반면에 마치 레벨 5 Autonomous Driving처럼 스티브 차트에 대해서 완전히 Autonomous 메디컬 코딩은 이 하이프 사이클의 아주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의료 서비스 조직, 헬스케어 딜리버리 오거니제이션에서는 사실 이런 메디컬 코딩이 큰 숙제이기 때문에 더 발전된 autonomous medical 코딩 기술을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CAC, Computer Assisted Coding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현재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의 경우에서는 사실 코딩 팀이 먼저 환자의 차트를 다운로드합니다. 그래서 프리코더와 코더들에게 할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코더는 먼저 의사 이름, 뭐 병원 위치 등과 같은 정보를 캡처합니다. 그 다음 코더는 그 다음 단계에서 코더는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코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코딩 팀은 선택된 진단 및 치료 코드들을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코딩된 차트를 빌링 디파트먼트에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이 현재 이렇게 긴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머신러닝 베이스된 이런 autonomous medical 코딩은 사실 적절한 메디컬 코드를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해서 이런 휴먼 코더들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머신러닝 캐퍼빌리티를 사용하면 사람의 노력으로 현재 가능한 것 이상으로 전체 메디컬 코딩 프로세스의 코딩 에러 또는 지연 시간 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가능성을 크게 봤고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면 메디컬 코딩 프로블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환자의 입원 기록에는 환자에게 입원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퇴원 요약지, 디스찰 서머리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디스찰 서머리는 길이가 매우 깁니다. 그리고 아주 느슨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또 메디컬 도메인의 언어로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스펠링 에러도 많이 있고요. 사실 그럼 메디컬 코딩 프로그램은 이러한 입원 기록을 지금 현재 ICD-10 시스템에서 약 전체 7만 개 정도의 코드 중에 일부 코드들과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고 특별히 전체 코드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원 기록을 자동으로 읽고 해석하고 메디컬 코드를 할당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메디컬 코더들에게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텐션 메커니즘을 포함한 여러 인그리디언트를 사용해서 개발한 어떤 딥러닝 베이스 리더 어텐던 코드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화된 입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기록의 프리프로세싱과 토커나이제이션을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런 토큰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베딩 또는 CNN 레이어를 사용해서 마치 엔그램과 같이 주변에 가까운 토큰 그랩에 컨버브된 임베딩을 구합니다. 이렇게 컨버브된 임베딩 위에 마치 simplified transformer 인코더인데 포지셔널 인코딩이 없는 그런 것 같은 싱글 헤드 셀프 어텐션 레이어를 쭉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인풋 텍스트의 어떤 로컬 그리고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잘 캡처하는 이런 리더 아웃풋을 먼저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코드 타일을 임베딩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한 가지 아이디어는 사실 비슷한 코드끼리 유사한 큐어리를 생성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이렇게 하지 않고 큐어리를 처음부터 학습할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코드들은 롱 테일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롱 테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 타일을 임베딩을 다음에
코드 레벨 어텐션의 큐어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에서 디코더처럼 왼쪽에 있는 또 다른 어텐션 모듈인 코타이틀 가이드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각 코드에 대해 중요한 부분에 개별적으로 각각 다르게 집중해서 개별 코드를 어사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환자 입원 기록으로부터 적절한 클리니컬 코드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Read Attendant Code 알고리즘, 그 RAG 알고리즘의 소개였습니다. 이 RAG 알고리즘을 개발한 후에 publicly available한 미믹 데이터셋으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이 모델이 다양한 매트릭에서 전반적으로 기존의 방식들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측정한 Certified Professional Human Coder의 어떤 휴먼 레벨 코딩 베이스라인보다도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실제 커머셜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시스템 안에서 이 알고리즘을 디플로이하는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헬스케어에서 알모스 코스 디지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첫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머신러닝 베이스드 메디컬 코딩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코딩된 차트를 가지고 사실 그 다음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메디컬 클레임의 단계가 됩니다. 이 메디컬 클레임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의료비 청구를 위해서 병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일반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모든 이런 의료비 청구 중에서 사실 보험회사에게 제출된 메디컬 클레임의 10% 정도가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65%는 아예 재청구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된 메디컬 클레임들은 종종 결국 환자에게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년 동안 모든 이런 메디컬 클레임이 사람에 의해서 준비되고 제출되어 왔고,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거쳤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높은 정확도로 이런 보험회사의 의료비 청구 승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베이스 시스템이 있다면 의료진의 프로덕티비티를 향상시키고 특별히 환자의 이 경제적 financial satisfaction을 아주 향상시키게 됩니다. 병원이 메디컬 클레임을 제출하기 이전에 과연 어떤 청구가 기각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딥러닝 베이스드 알고리즘 개발하면 그럼 머신러닝이 얼마나 병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디컬 클레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메디컬 클레임은 전자 또는 이런 종이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메디컬 클레임의 한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위에 이런 첫 번째 섹션에는 주로 환자의 데모그래픽 정보를 많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래 두 번째 섹션에서는 주로 환자가 받은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메디컬 클레임은 주로 환자의 이런 데모그래픽 정보, 그리고 받은 진단과 수행된 치료의 이런 세 가지 컨텍스트로 좀 그룹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각 캐러고리는 매우 많은 숫자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컨텍스트를 사실 모두 연결하면 어떤 클레임 벡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클레임 벡터는 수천 개의 길이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매우 스파르스합니다. Natural Language Sentence, 일반적인 자연 언어 문장과 달리 이런 클레임 벡터는 사실 다양한 코드와 메디컬 이벤트가 애그리게이트 되어 있는 어떤 unordered된 컬렉션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off-the-shelf NLP 모델을 바로 적용하는 건 좀 간단하지 않고요. 그래서 대신 저희는 딥클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멀티태스크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이런 클레임 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클레임 임베딩 네트워크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클레임 임베딩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스파르스 클레임 벡터를 더 유용한 클레임 임베딩으로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멀티태스크 러닝 네트워크와 또 태스크 스페시픽 헤드가 클레임 임베딩 네트워크 위에 있는데요.
이는 좀 밀접하게 관련된 이런 프리딕션 태스크들을 사용해서 더 나은 클레임 인베딩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표시된 마지막 아웃풋이 딥 클레임이 예측하려는 타겟들입니다. 여기에는 claim denial probability, 그다음에 claim과 그리고 service level reason code, 그리고 payer response date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medical claim 그 인풋으로 들어오는 medical claim의 기각 가능성과 또 기각이 된다면 그 이유를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좀 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클레임 인베딩을 먼저 얻으려면 첫 번째 레이어는 어떤 이 세 가지 서브 벡터 위에 어떤 게이티드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이것은 각 서브 벡터에 있는 스파스들을 처리하면서 특별히 그 서브 벡터 안에 인트라 디펜던시를 배우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리니어 플레인과 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두 레이어는 세 가지 다른 인풋의 컨텍스트 간의 인터디펜던시를 좀 캡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컨텍스트를 모두 요약하고 결합하는 어디션 그리고 밸류 단계가 있고 이 클레임 인베딩 H가 바로 다음에 멀티태스크 러닝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 모듈에서 이런 멀티태스크 러닝은 처음에 이런 클레임 인베딩 앞에서 전해온 H를 트랜스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별 타워를 거쳐서 마지막에 최종 프리딕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게이팅 메커니즘과 바이리니얼 풀링을 기반으로 하는 딥 클레임 모델을 사용하면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이 할 수 있었던 것보다 22%더 많은 메디컬 클레임의 기각 케이스를 미리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어떤 클레임이 기각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경고해주는 그런 클레임 어널리시스 툴을 빌드하는데 일단 이런 딥클레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헬스케어에서 바우몰 코스 디지즈를 해결하는 데서 이런 머신러닝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두 번째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머신러닝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점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머신러닝은 아주 훌륭한 오토메이터입니다. 한번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면 머신러닝은 지루해하지 않고 또 실패 없이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은 쉽게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때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잘못 설계된 오토메이션은 어떤 오퍼레이터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요. 또한 한 조직에 쌓여져 있는 도메인 전문 지식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 개발을 잘 하려면 처음부터 이러한 자동화의 아이러니즈 오브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좀 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 사실 여기가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한 헬스케어 그리고 에듀케이션에서 바우머스 코스 디지즈를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앞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다른 분야로도 좀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으로 코딩되는 또는 처리된 그런 EHR 데이터가 현재 하이 코스트 그리고 또 로우 프로덕티비티인 그런 신약 개발에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EHR 데이터에서 드럭 리퍼포싱 또는 리포지셔닝, 리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사용했던 약의 사용과 다른 또 효과를 발견한 방법입니다.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EHR 데이터에서 피노타입을 찾습니다. 피노타이핑을 하고 그리고 피노타입과 지노타입의 어떤 어소시에이션을 발견해서 그 발견된 어소시에이션을 통해서 드럭을 개발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또 이건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런 저니에 또 더 많은 사람들 초대할 수 있도록 제가 오라일리 미디어하고 또 함께 이런 책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식 책 타이틀은 아닌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어떻게 실리콘밸리로 오게 되었는지 좀 과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개발도상국에서 코이카 해외 봉사단 활동을 했었는데요. 스리랑카에서는 처음 몇 개월을 수도의 기술학교에서 일한 후에 지방으로 내려가서 기술학교부터 전문대학 학생들에게 TV와 라디오 조립 이런 전자공학 같은 걸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 지방으로 갈수록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과 학교 프로그램을 더욱 접하기 어렵고 또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취직할 회사가 거의 없고 또 때로는 학교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 있는 학생들 가르칠 때마다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가 좀 어려워했고 그것을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20대 때에 해결되지 않았던 고민에 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고 박사과정에 진학했고 2006년 텍사스로 유학을 와서 박사과정 마지막 해에 한 회사 오퍼에 최종 사인한 후에 2011년 크리스마스에 실리콘밸리로 오게 됩니다. 제가 회사 지원을 시작한 2011년 봄은 2010년보다 경기가 많이 나아졌지만 사실 AI 또는 머신러닝 쪽 오프닝은 많지 않아서 저는 졸업 후에 같은 대학원 연구실 친구들과 비슷하게 마벨 반도체 핵심 R&D 팀에서 첫 회사 일을 시작되었고 얼마 후에 제 회사에서 가까운 엔비디아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첫 회사 마벨은 인도네시아 화교 유학생 형제가 창업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거의 마지막으로 2001년 나스닥 상장을 하는 신화를 가진 회사인데요. 제가 조인한 팀은 회사 초창기 프리-IPO부터 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초기 멤버들 여러 포함해서 10년이 넘도록 스토리지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해온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팀의 특성상 권한과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는 한편 또 현재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신호 처리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매주마다 매니저, 디렉터 그리고 VP가 모두 들어오는 미팅에서 제안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었습니다. 사실 매번 미팅에서 쏟아진 날카로운 피드백 그리고 이어진 수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저는 박사과정에 마침 푸드 엔지니어에서 한결 좀 성숙한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첫 회사에서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좀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 회사들과 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박사과정에서 머신러닝을 연구했던 저에게 머신러닝 분야로 실리콘밸리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선배 형은 또 스타트업으로 옮기는 걸 추천했고 저는 두 분의 조언에 따라 그때 프리시리즈 A 단계였던 음성인식 AI 스타트업 캐피오에 조인하게 됩니다. 박사과정에서 머신러닝 공부했지만 2016년에는 딥러닝을 통해서 음성인식, 그 스피치 레코그니션 분야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이노베이션 진행 중이었고 새 직장에서 시간들은 사실 이직 후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빠른 러닝 커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아주 빠른 속도로 얼리 스테이지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IBM 연구팀의 음성 대화 인식 인공지능의 성능을 좀 넘어서서 인간과 동등한 수준에 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10명 이하의 스타트업은 바쁜 시즌이 지나가면 다른 바쁜 일이 또 몰려오는 그런 게 일상이고 또 높은 스트레스 속에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재미난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좀 닥쳤습니다. 회사의 투자자이자 또 이전 CEO가 지금까지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홍보하는 실리콘밸리 드라마에서 나왔던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났고 처음 겪는 일에 팀원들과 저는 매우 놀랐고 결국에는 얼마 후에 제가 생각보다 일찍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중에도 그때 2017년에는 크고 작은 회사의 AI 팀으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이 오고 있었지만 사실 삶이 정말 통째로 빨려 들어갈 정도로 일에 휘둘리던 시간에서 좀 벗어나니까 제 속에서는 좀 실리콘밸리 전체와 그 속에서의 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돌이켜보는 어떤 커리어 브레이크 시간이 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 유학 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저의 커리어에 대한 생각은 일자리에서 계속 성장하라라는 그런 정신에 좀 많이 지배를 받아왔다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주중에 막 바쁜 삶 살면서도 좀 주변 이웃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여겨왔는데 사실 졸업 후에 실제로는 어떤 인디렉트한 포지티브 임팩트에만 기여했지 한 번도 일자리에서 이웃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땀을 흘리면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걸 좀 깨닫고 얼마나 좀 답답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 번째는 그동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리콘밸리 이노베이션에 관한 생각도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벨리에는 기술의 능력이 세상을 더 낫게 바꾼다는 좀 강력하고 낙관적인 메시지가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그에 따라서 그동안 회사 안에서 어떤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블럼 솔버로만 성장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AI 시대는 이웃들도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좀 직접적으로 돕는 의미 있는 일과 노동 그리고 이노베이션을 좀 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행되었던 유데시티와의 인터뷰는 사실 연락 오던 많은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울렸었는데요. 5년, 10년 후에 없어질 직업들이 이미 이야기된 AI 시대에 더욱더 한 번의 대학교 교육으로 평생을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될 텐데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만이 이 지역 회사에서 계속 일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유데시티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도상국의 친구들도 억세서블하고 어포더블하고 인게이징하면서도 또 커링 엣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20대 때 제가 스리랑카에서 수업 마치고 들어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 유학 준비하면서 좀 꿈꿨던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다고 느끼면서 유데시티 AI 팀을 만들면서 조인을 하게 됩니다. 유데시티를 합류 후에는 회사 전체를 이렇게 AI 파워된 에드텍 컴퍼니로 변화시키는 일을 주도했습니다. 사실 유데시티 대표 브랜드는 대학에서의 메이저 또는 마이너 디그리 학위가 아닌 취업 전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는 특별히 이 과정의 학생들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 돕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에 유데시티는 CNBC가 선정한 50개 혁신 기업에 계속해서 3년 연속 오르게 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프로그램 솔버와 프로그램 크리에이터에 대해 소개했는데 그 차이를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프로그램 솔버와 프로그램 크리에이터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솔버는 어떤 정의된 문제를 잘 풀고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는 새로운 문제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솔버가 사회에 더 많고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는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솔버는 어떤 서스테이닝한 이노베이션은 유리하지만 그런 캐테고리를 디파이닝하고 디스트럭티브한 이노베이션은 프로그램 크리에이터가 이루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 일반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프로그램 솔버로서의 교육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는 좀 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 크리에이터로 좀 성장해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제 기어를 다시 스타트업 이야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거, 워크 앤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스타트업은 힘듭니다. 90% 이상의 스타트업이 실패하고요. 대부분 망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초기에는 일과 삶의 균형이 정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금전적 보상을 좀 옆으로 미뤄두어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머신러닝 스타트업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과 다른 좀 힘든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머신러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수학 또는 ML 그런 솔루션에 앞서서 흥미롭고 새로운 질문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오래된 문제를 바라보는 프로블럼 크리에이터의 스킬셋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ML 스타트업에서는 어떤 새로운 문제를 풀지 인풋 X와 아웃풋 Y를 결정하고 어디서 어떻게 이 문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모을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와 도메인에 따라서 Proof of Concept POC에서 프로덕션까지의 갭이 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헬스케어의 클리니컬 분야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고요. 그래서 ML 시스템은 첫 번째 버전 0가 가장 쉽고 그 이후부터는 엣지 케이스와 스케일링 챌린지 때문에 점점 더 복잡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머신러닝 시스템이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휴먼 인 더 룹이 필요한데요. 휴먼 인 더 룹과 함께 모델 트레이닝, 인프런스, 클라우드 오퍼레이션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SaaS 회사보다 그로스 마진이 10% 정도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대부분의 스타트업을 망하고 머신러닝 스타트업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것이고 사실 스타트업에 몸담았던 개인은 두 가지 면에서 성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공은 스타트업에서 만난 좋은 동료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개인의 어떤 성장 기회를 쫓아가는데 사실 실리콘밸리에서 크고 중요한 기회들은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따라오게 됩니다. 특별히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했던 훌륭하고 영감을 주고 혁신적이고 유연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기회가 계속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유데시티에서 높은 미션을 위해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여기 보이시는 슬랙 채널이 있는데 유데시티를 떠나면 가는 곳, 유데시티 헤븐이라고 불리는 이런 슬랙 채널에서
어떤 동료가 최악의 경우에 잘리더라도 서로 발벗고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통해 이런 좋은 팀과 동료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성공은 개인의 성장입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인의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압축시키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개인은 압축적 성장에 몰입하면서 또 중요한 문제, 새로운 도전을 했기에 누구나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A 플레이어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처럼 엔지니어링, 테크니컬 트랙에 있는 분들은 회사가 시작부터 50명까지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마치 멋진 통나무집을 잘 만드는 방법을 러닝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명에서 150명으로 커지는 이런 그로스 스테이지에서는 통나무 집을 만들 때 중요했던 성공 경험은 언러닝하고 탈학습하고 팀과 함께 빌딩을 잘 만드는 컨트랙터 역할을 리러닝 재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50명에서 450명 이상 커지는 이런 스케일 스테이지에서는 다시 이전의 역할을 탈학습하고 팀 오브 팀즈를 통해서 도시 한 구역 전체를 디자인할 줄 아는 방법을 재학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쳐 시리얼 이노베이션을 계속 경험하는 개인은 사실 스타트업을 떠난 후에 인터뷰 요청의 숫자라든가 연봉 인상 등을 통해서 자신의 압축적 성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회사 성장 속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거나 또는 홀딩백 한다면 초기 멤버 또는 창업자라도 자기가 시작한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 또한 실리콘밸리에서는 좀 자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커리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좀 자기 생존에 되게 전문적이고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레이오프도 하고 버짓을 컷하기도 하고 M&A도 하고 리오그도 하고 심지어는 퍼블릭 회사가 프라이빗으로 프라이빗 회사가 퍼블릭으로 오고 갑니다. 그래서 개인들도 그 속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회사에서 잘리지 않게 좀 오래 일하는 롱타이머, 약간 프로블럼 솔버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회사에서 생존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고 또 돈 주는 만큼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약간 넷플릭스에서 이야기하는 We're like a pro sports team. 그래서 마치 오늘 잘려도 상관없게 지금 회사가 아닌 다음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항상 이렇게 마케터블 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그룹의 사람들은 롱타이머들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 좀 락인되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2부 리그 N호번에서 뛰던 박지성이 1부 리그 맨유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듯이 회사도 좀 그렇게 여깁니다. 세 번째는 에릭 시먼스가 얘기했던 스마트 크리에이티브 이런 사람들인데요. 사실 매우 적당히 테크니컬하고 적당히 엔터프로너십 있고 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입니다. 되게 많은 분야에 다양하게 관심 있고 또 자신 있게 접근하고 또 어떤 한 프로젝트에 막 2년 이상 막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굳이 회사 레더를 더 올라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2년 후에 새롭게 자기 회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혁신이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좀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블럼 크리에이터의 어떤 끝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여러 모습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머징 리얼리티가 변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후에 평생 직장 그리고 은퇴에 곧 죽었습니다. 이제는 학교 다닐 때가 가장 스테이블하고 졸업 후부터 계속 변화의 사이클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없고 오래 다니고 싶어도 회사 계속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삽니다. 사실 이런 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챌린지는 사실 평생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유, 커스터머, 그리고 보이는 이유, 피어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지 평생 발견하고 배워가는 그런 라이프롱 러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고 또한 앞에서 소개한 세 가지 커리어 모습의 어떤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커리어 모습까지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가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0년을 보여줍니다. X축이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10년을 나타내면 Y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같은 질문을 몇몇 분들에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개인의 성장, 어떤 사람은 연봉이라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의미, 만족도 또는 행복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제 많은 큰 도움이 되었던 스탠퍼드 교수면서 또 다른 온라인 교육에서 콜세라를 창업했던 앤드류 양 교수님의 콜트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성공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크게 돕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일을 계속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세미나의 업스테이지 톡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나의 지금 일, 내 일을 바꿔서 우리의 내일, 미래를 좀 직접적으로 바꾸는 그런 머신러닝 스타트업 전의에 함께 도전하는 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서 소개한 여러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좀 자세한 내용, 논문 등은 또 발표 자료 등은 사실 여기에 있는 제 퍼스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계속된 질문 시간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스테이지 이원성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대표 되게 굉장히 잘 들었고 저도 마지막에 되게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멋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게 메디컬 코딩 프로블럼이나 딥클라임 기술 같은 경우에 사실 어떤 미국의 의료 상황, 의료 체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적합한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그런 어떤 수가 책정이나 그런 걸 약간 되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되게 전 국민의 거의 99% 정도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약간의 기형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 클레임 데이터를 보면은 약간 수가 측정 등의 이슈로 되게 다양한 실제로는 되게 A, B, C, D 다양한 질병인데 어떤 수가 창에서 심평원에 유리한 형태로 A 질병만 약간 굉장히 많이 기록된다든지 혹은 약간 타임 인터벌도 이제 매일매일 기록이 돼야 되는데 어떤 병원이 이제 모아서 어그리게이트해서 약간 보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일자에 막 모여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약간 그 사실 데이터의 어떤 퀄리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헬스케어 클레임 데이터의 어떤 컴플렉시티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수행하신 연구를 만약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 적용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두 번째 얘기해 주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한국 또 캐나다 또 대만 이런 곳은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죠.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싱글 페이어 시스템이고 미국을 포함해서 이쪽은 되게 멀티 페이어 시스템이니까 기본적으로 페이어 리스폰스를 프리딕션 하는 문제가 조금 다르긴 하죠. 왜냐하면 이쪽은 좀 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호모지니어스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심평원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이 싱글 페이어니까요. 대신 저희는 이렇게 어떤 그런 시스템을 빌드할 때 각각의 페이어에 맞게 빌드를 합니다. 페이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저희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고객이거든요. 고객 병원이거든요. 고객 병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약간 두 번째 또 차이는 이런 멀티 페이어하고 싱글 페이어 특별히 한국적 상황과 조금의 차이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멀티 페이어 시스템에서는 결국에는 파이낸셜 버튼이 개인에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주로 병원을 프로바이더라고 하고 보험회사를 페이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개인에게 그 파이낸셜 버튼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의사에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주지 않고. 그래서 어디가 마지막에 파이낸셜 버든을 가지느냐의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 컴플렉시티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차이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의사들의 샐러리가 높지 않는데 의사들 샐러리와 상관없이 그 환자들의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개인 그 이제 의료진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큰 병원인 경우, 한국의 큰 병원인 경우에는 많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좀 감당할 수 없는 캐퍼시티가 있는데, 또 작은 스몰 클리닉인 경우에는 그런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으면 좋겠고, 첫 번째 질문에는 이제 싱글 페이어인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호모지니어스 하니까 사실 멀티 페어에서 예를 들어서 페어 A에서 잘 작동했던 시스템을 물론 알고리즘은 그런 페어 애그노스틱 하게 하지만 시스템 자체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진 않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고 레귤레이션이 그런 걸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은 없고 대신 어떤 얘기해 주셨던 그 한 조직 그 헬스케어 오거나이제이션의 어떤 바이어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스텝들을 얼마나
스태프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시스템이 좋게 해서 아주 데이터 퀄리티를 높여놓은 그런 병원들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딥클레임이란 모델이 이렇게 있다면 딥클레임의 모델의 풀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곳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간단한 모델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 원성님 질문에 대답이 될까요? 네. 네,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서대원님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그 메디컬 클레임 같은 경우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을 텐데 데이터 수집할 때 프라이버시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히파 컴플라이언트 되게 다 애너너마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파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이제 이 프라이버시 이슈들이 물론 미국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 프로텍션이 처음부터 잘 되어 있지는 않고 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이터 리키지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데이터 리키지는 너무 크리티컬한 이슈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크리티컬한 이슈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잘 보면 적당히 애너너마이제이션 되어 있는데 잘 추측해 보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고 누군지 알 수 있는데 그 안 사람이 보스턴 메이어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히파에서 제공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은 되게 디스크립티브합니다. 그냥 그거에 따라서 이 필드 지우시고 이 필드 지우시고 이 필드 지우시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그걸 담당해 주시는 팀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담당하거나 또 다른 이제 벤더가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그런 법적으로 이렇게 쭉 한다면 그렇게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히파라는 레귤레이션에서 컴플라이가 된 곳에서 아마존 AWS를 포함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또 개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수집할 때의 그런 프라이버시 이슈는 거의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또 각각의 나라별로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근데 미국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애너너마이즈 된 데이터를 사용하면 뭐 그냥 그렇게 완전히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무슨 머신러닝 그다음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성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제가 완전 풀리 된 데이터를 잘 해보지 않아서 물론 당연히 인포메이션 로스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예, 여기까지 대원님 대답이 될까요? 재범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회사 인원이 100명으로 매우 빠르게 늘어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화나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이 많이 달라짐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네, 이거 네 정말 예 재범님께서 특별히 좋은 단어를 이미 얘기해 주셨는데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빠르게 5명에서 지금 100명으로 스케일 되면서 예, 한나님께서도 물어봐 주신 것 같은데 스케일 되면 사실은 컬처럴 이슈가 되게 있습니다. 컬처를 왜냐면 그리고 또 저희가 다 리모트로 거의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팬데믹 전부터 팀의 절반은 이미 팬데믹이 작년 2020년 3월에 저희가 이제 미국 상황으로는 팬데믹이 있어서 오피스 클로즈 했는데 저희 오피스가 사우스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클로즈 하면서 이미 그때 이제 1월, 2월에 팀의 절반을 팬데믹이 올 줄 알고 한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시켰습니다. 원래 엔지니어링 조직 빼고는 다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이 해서 전체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2일 정도 워크 프롬 홈 하고 3일은 회사에 나와서 일하는 게 좀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루틴으로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완전히 3월부터 fully distribute 됐고 그 이후로 모든 새롭게 하이링한 사람 그 사이에 또 회사를 떠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학업이나 이런 이유로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하이링부터 파이링을 한 적 없지만 하이링부터 팀을 스케일하는 게 모든 게 리모트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컬처를 빌딩하는 게 되게 큰 챌린지였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특별히 이런 주니어들, 팀에 조인하는 주니어들이 좀 더 이제 많은 경우 팀이 의미를 가지고 조인하는데 좀 처음에 이렇게 러닝 커브를 잘 도와주는 일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경우에 좀 로우 레벨에서는 그런 컬처를 컬티베이트하는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컴퍼니 전체적으로도 하고 엔지니어링 조직에서도 하고 그리고 원어원도 특별히 온보딩하는 경우에 그냥 HR에서 HR 저희 팀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HR에서 해주는 온보딩 말고 저도 이제 저희 팀에 대해서 first 90 days에 온보딩 하는데 거의 되게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first 90 days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리텐션이라든가 팀의 성공, 기여도라든가 그 사람의 포텐셜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팅을 되게 짧게 합니다. 네. 팬데믹 초기에는 한 30분도 원어원 하다가 지금은 뭐 10분, 15분 대신 이제 짧게 자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백신이 이제 서부 지역에는 이미 많이 맞았고 접종이 돼서 이제 좀 오피스에서 오피스를 완전 오픈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전체 다 리모트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 새로 다시 오시는 분들은 베이로 다시 오는 분들은 좀 새로 오피스에서 인퍼슨 미팅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은 팀이 스케일 되는 것과 함께 팬데믹으로 완전 풀리 리모트해서 그 두 가지 동시에 좀 가장 큰 챌린지가 있었고 그래서 컬처를 빌드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고 되게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김한길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개인정보 문제 관련해서 수집 후에 특히 비정형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찾아서 마스킹하거나 정보 스플릿하는 등 작업을 수행하셨는지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방법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고요. 그렇지만 이 방법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병원 데이터를 제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미 왜냐하면 병원에서 저희 같은 벤더 스타트업에 제공하기 전에 이미 처리를 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만일 이런 센시티브한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린 미믹 데이터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제 EHR 데이터를 해서 그렇게 애너너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룰 베이스로도 할 수도 있고 뭐 흔히 그런 벌트 같은 걸 사용해서 어너니메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제가 좀 나중에 있다가 직접 하시는 스크립트 그런 포인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한길님? 네. 네, 네. 감사하다고 답변 주셨네요. 그러면 네. 박성래님 질문 주셨는데요. EHR 데이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궁금한데 실제 프로세스에서 수기 기록을 전자화할 때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해당 부분은 각 개별 병원의 의무인지도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그 수기 기록을 그러니까 핸드라이팅은 더 이상 이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HR은 대부분 타이핑을 하니까요. 그리고 약간 그래서 이미 생각하시면 한 10여 년 전에 그 EHR 시스템을 그 미국 전체에서 어답션 하면서 한번 그런 인더스트리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핸드라이팅이 있었고 그 핸드라이팅 가진 걸로 이렇게 직접 처리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EHR 어답션이 있은 다음에는 모든 병원들에서 이거를 비용을 사용해서 EHR 시스템 크게 이제 큰 두 벤더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벤더의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서 홈그라운된 EHR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정도 세 가지 옵션을 모든 병원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지금이 그런 EHR 데이터들이 많이 지난 한 10년 동안 어답션 되고 또 짧게는 5년에 10년 동안 어답션 되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질문들이 일어난 시기라고 지난 한 2, 3년이 특별히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래님 답변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재영님 질문까지만 답변이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영님께서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우선 이제 메디컬 클레임 모델 관련해서 모델의 목적이 디나이어를 줄이는 것이라면 환자의 질병을 정확하게 클레임하는 것이 아닌 보험 청구를 받기 위해 클레임할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이고, 기본적으로는 되게 레귤레이션이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딥클레임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 환자가 A라는 치료를 환자에게 어떤 의사가 또 메디컬 스텝이 A라는 치료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A라는 치료를 하고 근데 A라는 치료에 대해서 진단과 치료를 했는데 그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메디컬 코드가 되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 메디컬 코드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코드를 쓰기도 하고 저런 코드를 썼을 때 그 경험상 그 메디컬 스텝들이 이 코드를 썼을 때가 오히려 그 페이먼트를 더 잘 받고 다른 코드를 썼을 때보다 더 낫더라 이런 경험들이 사실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그 병원의 그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은 병원, 큰 병원은 큰 병원들, 작은 병원은 작은 병원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어떤 그런 도메인 knowledge로 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이런 메디컬 클레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레귤레이션을 벗어나서 뭐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잘 이제 보험회사의 컨트랙과 여러 가지 그런 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요. 레귤레이션 안에서. 그래서 딥클레임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휴먼 익스피리언스나 휴먼 날리지로 축적되어 있던 것을 모델로 바꿔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전에는 뭐 50%밖에 보지 못했던 거. 근데 디나이얼 되는 이유들이 되게 간단한 이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코드 A하고 코드 B는 서로 컴패러블 하지 않는데 그걸 잘못 기입한다거나 그럼 빨리 캐치해서 해주면 그런 거는 뭐 레귤레이션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휴먼의 에러를 잡아주는 일들이 되는 거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되는 부분을 제어해 주는 부분은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레귤레이션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일반화 관련해서 싱글 센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시는지 한번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각 병원, 예를 들어서 스탠포드 하스피럴이면 스탠포드 하스피럴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탠포드 하스피럴에 필요한 그런 ML 시스템을 빌드하고요. 그래서 스탠포드 하스피럴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매사추세츠 보스턴 하스피럴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게 물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흥미를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리걸이나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자기 그 병원의 데이터를 다른 병원들과 이렇게 믹스한다거나 이런 것을 원하는 병원은 자주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에서는 각 병원의 그 데이터에 맞게 그리고 왜냐하면 각 병원에 따라서 또 각 병원과 또 각 어떤 과에 따라서 환자들의 데모그래픽이 되게 많이 다르고 또 그 차이가 참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제너럴라이제이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병원 데이터를 사용해서 각 병원의 그 과에 맞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뭔가 유니버설한 그런 모델을 프로바이드 하거나 그러기엔 좀 상업적으로 아직은 좀 의미가 좀 적다. 물론 어, 영구적으로는 좀 흥미로울 수 있는 주제일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병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또,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업스테이지, 특별히 이렇게 스타트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또 이 ML, 또 머신러닝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기쁨들을 계속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조인해 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은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유튜브로도 이제 편집 후에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혹시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 남겨주신 대로 오늘 너무 유익한 강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병학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